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4차 변론기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잖아요. 예. 두 사람이 대면하는 모습이 처음 이제 비춰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좀 궁금하네요. 그러게요.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또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사실 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봤을 때는 좀 양측의 이 변론 과정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공적으로 이제 만나는 또 첫 자리인 만큼 어떤 식으로 또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, 어떤 주장을 펼칠까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변론서 일부만 또 발췌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 논란들이 와전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쪽지를 뭐 누가 줬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첫 함께하는 그런 또 공판 자리인 만큼 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가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예. 두 사람이 좀 분리될 수도 있나요? 뭐 증인들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. 이게 이제 어떨까요? 윤석열 예. 대통령 첫 출석 때 대통령께서 이제 형사소송법 이야기를 했어요. 사실 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뭐 진행이 된다.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. 뭐 굳이 그러면 가림막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없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왜냐하면 네.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어제 뭐 다른 방송이나 페북에도 쓰곤 했지만 그 대통령이 드디어 법률가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. 법률가의 모습이요? 예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은 약간 정치인 뭐 또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선동가의 모습에 가까웠어요.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. 내가 다 지시했다. 이런 식의 것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저러한 진술은 유해적 진술인데 예. 대통령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행위와 지시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. 그래서 사실 재벌 수사에서도 횡령 배임 사건이 있을 때 객관적인 행위는 월급 사장이 했어도 그걸 재벌 회장까지 연계시켜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거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북송금 관련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 그랬잖아요. 네. 완전히. 그래서 이제 예. 재판 받아서 7년까지 받았잖아요. 근데 이재명 대표는 죽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타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. 근데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그 왜 이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헌법과 개헌법 어디에도요 국회에 대해서 계엄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못 취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물증이 3개가 있어요. 하나가 포고문 1호.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문 1호. 예. 두 번째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보낸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. 네. 세 번째가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했다는 지시. 그 이제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했죠. 네. 그리고 실제 그거는 그 특전사 부대가 국회 안에 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행동으로도 보여졌고 영상으로도 다 남아 있어요. 이 3개가 가장 결정적인 물증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대통령한테 책임이 다 타고 올라가요. 그쵸. 근데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일단은 법정에 가기 전에 포고문 1호는 김용현 장관이 어디 옛날 거 잘못 베껴 썼다.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냐면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난 모르는 일이다. 김용현 장관이 썼나?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예.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그런 적 없다라고 그 특전사령관이 혼자 했겠지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점점 이제 진술이 뭐 다른 사람까지 종합을 해보면 와전이 된 것 같다거나 뭐 이런 맞아. 식으로 이제 네, 좀 얘기가 나오는 거 그렇게 뭉갰죠. 네. 자 그러면 이제 이 3가지를 다 부인한 거예요. 자기에게 책임을 돌아오지 않도록. 자 그러면 이제 김용현 장관이 와가지고 2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할 겁니다. 네. 하나는 대통령의 말에 어긋나게 아니다 대통령한테 다 보고 올렸고 포고령 다 검토한 거다 라던가 쪽지도 대통령한테 다 보고 올렸고 대통령과 함께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술이 엇갈리죠.
그러면 이제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어느 진술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퉈야 돼요. 법정에서.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진술에 대해서 나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는 거를 다 부인할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그걸 인정을 해서 그냥 다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또 예. 그것도 또 그러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리려면 그걸 또 다 입증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뭐가 됐던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길로 가는 법률가스러운 변호사스러운 그 선택을 한 거예요. 네. 물론 이런 부분이 뭐 법꾸라지니 뭐니 하는 비판을 받게 되긴 하겠고 자신의 잘못을 다 부하 직원한테 떠넘긴다는 역시 비판을 받게 되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유리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. 예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? 오늘 현재 이제 탄핵 심판정 안에서 보통 재판정에서 예. 못하게 하죠. 못하게 하죠. 왜냐하면 예. 그 이제 법률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네. 법률 대리인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재판정에서 못하게는 하는데 만약에 법률 대리인이 없이 그냥 내가 혼자 본인이 갔다. 그러면 자기가 그냥 혼자 재판하는 거면은 그 재판 당사자도 할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. 예. 근데 보통들 이제 그렇게 특히 이게 상하관계가 있는 관계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법률 대리인 통해서 하도록 하지.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이 양쪽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식이거든요. 예. 오늘 증인 신문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를 보여줄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. 오늘 김용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 기간을 결정하는 좀 주요 그렇죠. 그런 날이 될 수도 예. 있군요. 오늘 또 헌재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예.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. 근데 탄핵 소추된 지 174일입니다. 예. 이게 임명된 지 한 이틀 정도, 이틀 만에 됐나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. 임명된 시기보다 탄핵 소추 상태가 더 길었는데요.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야당의 어떤 이제 탄핵 중독증 이게 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결론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출근을 딱 하루 했습니다. 딱 예. 하루 출근하고 지금 174일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는 상태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을 꽉 채워서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채웠네요. 네. 그러니까 심리할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. 네. 사실 민주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했지만 그중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2명만 꼽아보라고 한다라면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일 것 같습니다. 네. 사유 자체가 없다는데 그리고 제가 민주당 측에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. 대체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왜 탄핵을 시키셨냐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 측 패널들도 좀 답변을 못합니다.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40초짜리 좀 날림으로 면접을 해서 박문진을 뽑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것을 예고를 하니까 근데 박문진 임기는 끝났잖아요. 예.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또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유감 표명까지 했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 당연한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민주당이 방통위원장만 3명을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시켰는데 결국엔 그 이유가 이 MBC 공영방송사인 MBC를 수호하겠다, 자신들의 어떤 편안에 가두겠다. 사실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까지 된 마당에 뭐 또다시 탄핵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또 민주당이 또 지금 이 2인 체제 의결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인이 의결을 해야 되는 또 법안을 또 새로 올려놨어요. 그래서 이게 또 법리 다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법리 다툼 그 자체보다 민주당이 정말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또 오늘 한 번 더 증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개인적으로 기각 그 자체보다도 이 기각 사유가 또 어떻게 적시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기각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일단 기각 사유도 좀 봐야 된다 말씀이셨습니다.